본 방송에서 정우택 의원에 대한 성접대 사건 멘트는 적절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자가 유죄를 받은 사안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방송에서 언급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므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인들의 이름과 건넨 돈의 액수로 추정되는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으로 검찰 수사를 이끌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이 오는 22일 오후에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홍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금품을 전달한 성 전 회장 측근이 허위 진술을 했을 수 있다며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총리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1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오는 22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두 사람은 무죄가 확정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할 경우 홍 대표의 당내 입지와 리더십도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측근의 입을 통해 불출마를 시사했지만 자신의 입으로 공식화하기는 처음입니다. 3선 도전은 출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행보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복기왕 충남 아산시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론 정진석, 이명수, 홍문표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나 현역 의원이란 점에서 실제 출마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무주공산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시장의 경우 권선택 전 시장이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음으로써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남도지사도 이낙연 전 지사가 국무총리로 영전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탓에 경남도지사 자리 역시 비어 있습니다. 경북도지사는 김관용 지사가 3선을 마지막으로 물러납니다. 대선 표심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져 이들 지역 권력 지형도의 변화를 일으킬지 또 어떤 새 인물이 등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오후 법의관 5명을 투입해 6시간 넘게 숨진 4명의 신생아를 부검했습니다. 국과수는 그러나 오늘 육안으로 본 것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밝혀낼 수 없고 현미경 검사 등 추가 검사를 종합해야만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약 오류에 대한 가능성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현장에서 수거된 수액 및 주사기 세트, 기타 여러 가지들을 정밀 감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4명 모두 장에 가스가 차 부풀어 오른 것은 확인됐지만 그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가 정밀 검사를 해야만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숨진 신생아 3명에 대해 이대목동병원이 혈액 배양 검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생아들이 잇따라 숨지기 4-5시간 전부터 아기들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심박수가 올라가는 등 폐혈증 의심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혈액 배양 검사 중간 점검 결과 신생아 3명이 그람 음성균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명이 동일균이 만약에 자랐다 그러면 어떤 동일 오염된 상태의 어떤 수액이라든지 주사액이라든지 아니면 침습적인 어떤 시술을 받았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감염될 수요. 같은 균이라면 병원 내 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데 배양 검사 결과는 모레 나옵니다. 그러나 국과수의 부검 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까지 나와야만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어서
신생아 4명의 사망 원인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는 한 달 뒤에나 밝혀질 전망입니다.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방송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방송은요, 안정적으로 꾸준히 어떤 상품성을 유지하고 가야 돼요. 상품성 없는 방송은 운동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방송을 상품이라고 말을 해요. 운동 자체가 갖는 상품성이 없으면 운동 자체도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 본인들끼리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PD는 내 상품들이 상품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패널들 분들이 이렇게 정치인들 나오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마케팅 전략은 뭐냐면은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근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대우를 해드리고 싶어 하죠. 근데 그분들은 본인들의 이름을 알리는 목적이 가장 크죠. 그래서 그분들 나오는 방송은 이름을 써줍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느 방송이고 똑같은 일반인들이에요. 굳이 구분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해서 안 써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저 기억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야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망나니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방송으로 안 나갔지만 마이크 밖에서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 예. 저는 왜 그러나 싶었어요. 괜찮은,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저러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PD 입장은 그런 거라고. 만약에 내가 없어졌을 때, 내가 방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알아서 방송할 수 있을까? 새가 날아든다에 대한 이런 게 있어요. 사실상의 제 2기 가까운 멤버들이란 말이에요. 앞에 계신 분들이. 근데 캐릭터가 나름대로 잘 잡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스토리도 밋밋한 상태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나가다 보면 정치인들하고 똑같아요. 매력을 느낄 만한 뭔가 캐릭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캐릭터를 만들어줄 때 밋밋한 캐릭터를 조금 색깔을 입힌다 그럴까? 그래야만 그분에게 느껴지는 어떤 친근감. 실제로 그 사람을 싫어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뭔가 좀 더 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끔 하는 그 스토리가 그런 거거든요. 도대체 왜 저걸 개방관이라고 부르지? 다른 방송에서 언급했던 이야기들 때문에 그래서 그 스토리를 하나 알게 되면 친근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으로 표현이 될 때는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캐릭터가 밋밋하면 기억에 남지 않아요. 기억에 남지 않으면 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떤 특정 이미지를 주어지는 친근감 있는 별명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마차님은 성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모임을 하는데 우리 방송 듣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맞아, 좀 소개시켜줘,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얼굴 보면 실망하시더라고요. 달력을 사시면 됩니다.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한테 되는 게 성공한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좀 귀여운 느낌,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핵심을 찌르는 어떤 멘트들로. 명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명령님도 기본적으로 유머 코드는 없는 사람이지만 상당히 어떤 팩트를 공부를 많이 해와서, 저런 걸 어떻게 알지 싶을 정도의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 비해 보면, 우리 야수님이 좀 밋밋한 캐릭터를 만들어주기 위한 일종의 장치 이렇게 보여주고요. 굉장히 복잡했네요. 저는 그냥 그 개망난이라는 이름이 좋았는데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위치라는 게 있는데 제 기본 방송의 기조는 딱 하나예요. 내가 없어도 사람들이 방송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 사람 많이 하는 방송이 저는 좋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방송 밖에서. 나쁘면 악플이 달려요. 아주 좋지 않으면 댓글이 안 달립니다. 그런 방송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제 스스로 하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이 내 방송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송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특정에 나가는 방송들 중에 제가 나가는 방송 중에 내가 안 했으면 좋겠는 방송이 굉장히 많아요. 힘도 붙이고 실력도 안 되는데 뭔가 그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요 방송도 초반기는 제가 진행했듯이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독립된 개체로서의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 주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패널들을 무슨 구박할 이유가 없죠. 왜 그러냐면 그게 제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내는 방송에 훌륭한 상품들인데 구박할 이유가 없죠. 좀 말씀이 좀 길어졌고요. 자, 지금 이화여대 목동에 있는 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4명씩이나. 아직 우리 방송하는 이 시점까지는 부검 결과도 안 나왔어요. 몰라요. 추측성 보도만 엄청 난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아이들이 다 미수가 상태로 나온 그런 아이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그 원인은 다 나오겠지만 병원 측이 했던 조사가 굉장히 몰상식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죽은 상황에서 부모들한테 사과를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기자들의 회견을 먼저 하는 건 좀 너무 경우에 지나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의료계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 보호자한테 사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당사자한테 사과하는 건 법적인 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명령이 나왔을 때만 사과를 하지 그 다른 상황에서는 절대로 사과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기들 잘못이 0%라고 해도 그 병원에서 누군가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과부터 하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감정인데 의료계가 지금까지 이제 의료 분쟁을 수없이 겪으면서 법적으로. 쌓아온 노하우가 있잖아요. 불리하게 네. 되지 않으려면 그 노하우에 안 한다는 따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인들은 죄송합니다 하는 말은 속으로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번에 이 이대병원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담당 의사나 병원이 아기들 보호자에게 죄송합니다라는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경과가 발생해서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경과 보고를 아기들 부모들을 가족한테 먼저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사과의 문제가 그건 아니고 잘못했죠. 예. 사과는 야수님 말대로 법적인 문제이 벌어졌을 때 불리하기 때문에 안 한다 손 치더라도 상황 설명은 정황 설명은 해줬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세월호 사건 때하고 연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한테 정황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기자회견에 들어갔었어야 되고요. 사실은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사건이냐 하면 집중치료실 중환자실이잖아요. 신생아들이 있는 곳이지만 중환자실이라는 곳이고요. 중환자실에서 심정지로 짧은 시간 안에 아기 4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것은요, 심장마비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집중치료실도 아니에요. 각기 다른 사유로 조산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는 하지만 예정보다 일찍 태어난 조산이라는 이유 때문이긴 하지만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상황을 맞아서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동일한 증세로 심정지가 발생을 하고 호흡정지가 발생을 해서 4명이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병원이 아니라 나라가 뒤집어질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벌어지면 병원 측은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때 무조건 보건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보고를 안 했어요. 이게 전염병일지 모르니까 보건소에 신고를 먼저 예, 하는 거죠. 의료 사고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특히 원인 미상의 사망이 발생하거나 하면 의료기관은 의무사항이에요. 네. 보건소에 빨리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가 나온다든지 폐쇄를 시킨다든지 추후 조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병원이 보건소에 신고도 안 했고요. 경찰에 신고도 안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묻으려고 했던 정황이라고 보여요, 저는. 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연달아 4명의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면 의사들이 의심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상한데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갑자기 죽으면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경찰과 보건소에 전혀 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보건소도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리고 경찰이 보건소에 얘기하고 보건소가 병원에 확인 전화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초동대처가 얼마만큼 엉성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대목동 병원에서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염성 질환이었다고 하면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거 의사들 다 옷 벗어야 되고요. 진짜 광화문 광장에서 참수당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고요. 지금 이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의사들은 대충 안 돼요. 짐작을 한대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상황인지. 근데 입을 닫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패거리 문화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내부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황은 틀림없이 이거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국가수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은 미뤄두겠다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패거리 문화예요. 우리 그 기자들 하듯이 패거리 문화에 그 아주 찌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적폐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가장 유력한 게 뭐냐 하면 그람 음성균이라는 거에 감염됐을 것이다 라는 게 나와요. 그람 음성균요? 예. 그러니까 이 세균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세균 검사를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하는 게 그람 검사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라색 색소를 투여를 해서 이 색소가 변하는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그람 검사법을 하면 그람 양성균이 있고 그람 음성균이 나온대요. 근데 그람 음성균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람 음성균 중에 티푸스도 있고 하지만 이 미숙아가 감염되는 세균은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장출혈성 내장균인 이콜라이라는 등이 거론이 되고 있대요.
그런데 의사들은 이거 사실은 입을 다물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의문이 생겨요. 두 가지라고 보는데 그람 음성균이 여러 가지 세균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염된 것을 이제 1차적으로 구분해낼 때 어떤 세균이다가 아니라 이런 음성 반응을 띤 세균 묶음이에요. 이 묶음 중에 어느 것인가 감염이 됐을 거야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중에 이제 뭐 이콜라이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라 의사들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저는 괘씸한 게 세균의 종류에는요. 엄마의 자궁 속에서 태아일 때부터 감염된 세균이냐 아니면 태아에서 벗어나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병원에서 2차적으로 감염된 세균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몸에서부터 감염돼서 나왔다라고 지금 논지를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세균의 종류를.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갑자기 여러 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는 분명히 그 시스템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의 감염이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안에서 2차 세균 감염이 일어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뭐 의료기기 자체에 인큐베이터라든지 주사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감염됐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인이야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보검도 안 나온 상태에서 말하는 건 좀 그렇고 추측은 다 추측일 뿐이니까 문제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면서 마지막에 고개 숙여 사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사과만 달랑 듣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초지종을 환자 가족에게 먼저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사건이 커지니까 그때서야 기자들 불러 모아서 가족들한테 설명도 사과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해명과 사과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생방송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우연히 이게 무슨 사건인지도 몰랐었는데 그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중간에 YTN 생방에서는 그게 그대로 나왔었는데 그 유족이 나와서 유족한테는 한마디 나는 이 언론 브리핑을 하는 줄도 몰랐다. 근데 너네 여기 와서 기자들한테는 하면서 유족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항의를 해요. 네. 그 장면을 딱 보니까 그때 빡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의사들의 태도가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너무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계속해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 말을 계속 하는데 저는 거기에 진정성이나 진심은 없었다고 느껴졌었거든요. 네. 알겠고요. 결과가 나오거나 그러면 또 다른 방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쟁을 계속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장신중 경찰 인권센터장 이분이 이번에 중국서 폭행당한 기자는 징계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내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해당 기자가 중국이 정하는 중국의 관행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일이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 국내에서 아나무인격으로 하던 행태를 중국에서도 그대로 하려다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예. 아이고, 우리 방송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이제 보통 이런 사건이 나면은 보통 자국 위주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한쪽은 중국 편 들고 한쪽은 뭐 우리나라 편 들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묘하게 꼬여 있어요. 구조가 얼개가. 그러니까 문재인 홀대론을 막 들고 나왔던 야당과 언론들이 이 사건 일어나니까 봐 진짜 홀대 당하는 거 맞지 심지어 폭력까지 당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프레임이 하나 있고 우리도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좋아서 중국 쪽 편을 들거나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동영상 같은 거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실제 동영상을 보면 일종의 기자의 갑질이 시작되는 부분도 있어요. 먼저 멱살 잡고 우리가 일 때문에 딱 그 느낌이었다고. 우리가 누군 줄 알아? 네. 왜 네가 그걸 우리 못하게 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다 알잖아요. 포토라인 같은 거. 기자들이 딱 지켜야 될 선 같은 거 안 지키고 막 달려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감정적으로 폭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경호원 그룹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리, 자기들끼리 집단적인 그게 굉장히 센데 어느 나라 기자가 와가지고 만약에 멱살잡이부터 한다면 외치지 못하게 한다면 감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어느 사건의 얼개가 풀려요. 왜 저렇게까지 패스까가. 그래도 팬 건 잘못이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경호선을 침범한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까지는 잘하는 일이죠. 자기 업무니까. 그런데 왜 발로 차고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폭행을 행사한 건 분명히 잘못인데 거기까지인 거죠. 근데 이 폭행 사건 자체를 기자가 맞았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뭐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자들이 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맞을 짓을 했다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문화의 차이. 만약에 난 중국인이 아니니까 모르겠어. 정당한 통제를 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멱살을 잡는다. 어떤 문화에서는 잘 모르죠. 나는 중국은 잘 모르겠어요. 멱살이 얼마나 어떤 치명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 나라. 그 나라 자체가. 우리처럼 뭐 자유 방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막 하진 않아요. 근데 명백하게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일종의 통제하는 시스템이 멱살을 잡힌다면 굉장히 치욕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국 전문가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중국은 일단 전통적으로 언론의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기자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요인들 있죠. 이렇게 주석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2중, 3중으로 경호를 하기 때문에 가장 최외곽에 있는 경호선에서도 그 기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게 기본 스텝이래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경호에 대한 문화 그리고 언론에 대한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국제적인 기준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외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중국의 문화를 알고 오는 외국인 기자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행사 때마다 자주 싸우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 기자가 사건이 불거진 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경호상의 요인이 등장한 거기가 경호상 굉장히 불리한 구조였다는 거죠. 시설은 굉장히 작고 사람은 너무 많이 몰려 있고 그래서 그 요인의 동선 자체가 파악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경호팀 전체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경호선 자체만이라도 방어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자기의 움직임을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약점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영어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로 뭐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못 알아듣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양쪽 다 잘못이라고 봐요. 중국에 취재하러 가는 기자가 중국어 한마디도 못한다는 건 그 왜 그런 걸까? 그 통역 믿고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따라가는 부분이 좀 강하고요. 지금 장신중 경찰 인권센터장이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성규가 국회 경비 멱살 잡으니까 이 사람 한성규 고발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멱살 잡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좀 특별히 생각하시는 분 같기도 한데 문제는 멱살도 잡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폭력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일종의 이제 기자들의 쩌는 특권의식 이를테면 이런 건 있단 말이죠. 아까도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박근혜 때는 그렇게 못하던 놈들이 어느 날 민주화가 되면은 그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마차님 같은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런 표현.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안 해줘도 되는 걸 해줘. 나중에 그걸 안 해주려고 하면은 굉장히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건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언론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청와대 출입 기자라는 게 언론사 증만 있으면 웬만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언론사로 등록하면 청와대 출입할 수 있어요. 자기 인력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가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중국인 난 더 부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합뉴스 하나가 따라가서 기사 내려주면 돼요. 통지하면 된다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개처럼 몰려다니는데 밖으로 나오는 기사는 몇 개 되지도 않아 또.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막 대서특필해주고 막 이러는 것도 아니야. 맞아요. 겨우 그렇게 난리치고 따라가가지고 한국 지내주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건데 이게 2013년 6월 30일에도 박근혜가 중국에 방문을 했을 때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을 하거든요. 이때도 우리 기자단이 중국 경호원들한테 맞아요. 이게 한 줄 기사로 나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처럼 대서특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 자기들이 컨트롤 당할 때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풀어주니까 이딴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홀대랑 막 딱 엮어가지고. 네. 봐, 우리도 홀대 당했어. 이런 씨. 지금 그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이 이런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나서 그 당사자죠. 매일경제. MK. 매일경제가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기대된다. 네. 뭐라고?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자가 규칙 위반 사실 아니야. 6가지 팩트 체크. 그 매일경제에서 그런 제목을 다니까는 의심이 더 가는데요. 예, 여기에서 뭐냐면 6가지를 제가 잠깐 이렇게 보면 누가 어떻게 폭행을 시작했나. 여기 들어가는데 거두절미하고 기자는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경호원이 양팔을 묶고 폭행을 시작했다. 묻지마 폭행이다. 에이, 말도 안 돼. 씨,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격자에 의하면
중국 경호원들은 애초부터 기자증이나 비편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기자를 끌고 갈 때부터 살기가 느껴져 두려웠다. 라고 전했다. 이런 글들을 쓰고요. 양팔을 제압당한 상태에서 얼굴을 가격당하고 쓰러진 상태라 대응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증언들을 했다고 그래요, 기자가. 쌍방구타 여부를 물어보니까 중국 공안이 불러다가 이제 조사할 거 아니에요. 폭행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쌍방구타 아니냐. 우리가 보기엔 쌍방이에요. 왜냐하면 기자가 경호원 멱살을 움켜줬으니까. 그러면 쌍방인데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변명을 하고요. 두 번째, 기자들의 현장 취재 적법했나. 사전 조율 포토라인 확실히 지켰다. 근데 그렇게 개떼를 몰려가나요? 포토라인을 지킨 건 아닌 것 같고요. 폭행 사건이 정상회담의 악영향? 이러면서 폭행과 회담은 별개다.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마차님. 네. 보수 적폐 언론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뭐예요? 조중동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 뒤에를 몰라요. 예전에 조중동 뒤에 문매 연까지 있었어요. 문화일보, 매경. 연합뉴스. 이게 대표적인 적폐 언론들의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이 사건만 놓고 보면 폭행도 잘못이고 먼저 멱살을 잡은 것도 잘못이죠. 근데 해왔던 과거가 있으니까 욕을 쳐드시는 거예요. 맞아요. 국내에서도 안 지키는 포토라인을 거기 가서 지켰겠냐고요. 제가 최근에 본 포토라인 지키는 거는 이명박 입국했을 때 출국할 때. 네, 그때였거든요. 오지 말라니까 안 오고. 네, 찍지 말라니까 안 찍고. 후레쉬 눈부시다니까 안 하고 그 눈에 뭐 얼마나 후레쉬가 노출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전병헌한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전병헌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기자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MBN에서는 또 전병헌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취재 열기가 뜨거워지니까 짜증을 냈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했었거든요. 너무 상반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복 안 할 대상에 대해서는 마음껏 까요.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 프레임 자체가 그런 거야. 비열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언론은 우리가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팩트로 뭔가를 악의적으로 까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지금 잘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뭐 맞아서 잘 일어난 게 아니고 한 번쯤 언론의 자세를 돌아봐야 되는 게 한경호가 욕을 먹는 것도 똑같은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못했다고 치자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바로 비판을 해. 언론 자유 맞지? 거기까지는 맞아. 뭐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전혀 안 그랬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것을 지적해주는 건 우리의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중국에서의 기자 폭행 사건의 진짜 숨은 원인은 송혜교 씨예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한국 스타트업 부스를 방문하기로 이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거기에 송혜교 씨가 등장하는 바람에 인원이 원래 예정 인원보다 2-3배 몰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경호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대요. 송혜교 씨 사과하세요. 기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기자들은 포토라인을 잘 지켰다. 이제 이 매경에서 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자들은 일반인들보다도 대통령한테 접근할 수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받아 적을 수도 없을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게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상황에 밑에서 억하심정이 발현이 된 거예요. 어디 그 천한 것들이 기자들보다도 앞에서 그렇잖아요. 어디 천한 것들이 나 기자님인데 가까이 가야 되는데 다 비켜 이런 식이 됐던 것 같고요. 사실 그 맞은 기자분도 뭐 오죽 억울하겠습니까? 우는 거 보니까 안타깝기는 해요. 뭐 한 집의 가장이고 아이들의 아빠고 누군가의 자식인데 아닌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안타깝기는 하는데요. 제가요 매경은 원래 그런 새끼들이니까라고 그냥 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일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일보 부도난 거요. 거의 부도난 거 동아그룹이 인수해가지고요. 한국일보 기자들 월급 얼마 받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월급 제일 많이 받는 언론사가 어디게요? 조선일보 아니에요? 예, 거의 비슷하게 받아요. 그 동아그룹이라는 데서 내가 그 임원을 만나봐서 들은 얘기예요. 임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줘서 계속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맞먹는 급여를 가져가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나라 망신을 그따위로 시켜요. 매경 기사 중에 지금 욕을 바가지로 처먹고 있는 것 중에 날짜가 좀 지났습니다만 매경의 기사 제목이 이래요. 중국 경호원 기자 폭행 나눌 때 김정숙 여사는 스카프 나눠. 아 진짜 이런 맞아도 싸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실제로 대화 본문에는 기자 맞은 이야기는 없어요. 얼마나 악의적인지 보여요. 그런 거 보면은 그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맞은 적이 있나 봐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에이씨.
아니 얘네들은 정말 기득권에 쩔어서 본인의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난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사법부와 국회뿐이 아니라 이 언론적 패,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되는데 정부가 나서면 언론 탄압이라고 할까봐. 언론 탄압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시민들이 적절한 선에서 망하게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했던 이유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제가 신문방송학과 출신이에요. 뭐 직업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대로 된 언론에 대해 배운단 말이에요. 그만하시죠. 마차님 그리고 개망나니님. 그 뭐냐면은 내가 항상 그들을 보고 느낀 거예요. 먼발치에서 그쪽을 나오고 나서. MBC가 한참 잘 나갈 때요. 상여금이 2,500%였어요. 와. 2,500만 원이 아니라 2,500%? 와. 그렇게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 사실은 스마트폰이라든지 등등의 발달로 언론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도 진실 보도를 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채널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 못하면서 우리가 막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 까먹고 있지만 각종 언론사 보도 관련자부터 사장까지 뭔 짓을 했는지 다 알잖아요. 심지어 국정원 돈까지 받아 처먹고 보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방송이 시작된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은 해야겠다. 너무 왜곡되게 표현하니까 마치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언론들의 영향력은 훨씬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MBC 앵커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배현진이야. 워낙에 노이즈 마케팅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기억을 하지만 KBS 앵커가 남자 여자 누군지 알아요? 안 본 사람들은 몰라. 몰라요. 모르는 건 똑같다고 피차가 팟캐스트 모른다고 하지만 그지만 팟캐스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싸워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는 언론을 보느니 조금 팩트가 틀리더라도 팟캐스트 방송 들으면서 위로라도 받아야겠다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팟캐스트 방송으로 많이 몰렸던 거거든요. 그럼 언론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통렬한 반성 없이 그러니까 퉁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정권도 바뀌었고 사실은 언론의 문제란 말이에요.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이명박의 당선부터가 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은 없이 문재인 대통령 잘해주니까 물론 대통령이 잘해주겠지. 그럼 쌩까는 게 좋아?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이 100%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불편해져봐야 이로울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자들 불러가지고 김정숙 여사가 화채도 해주고 막 그럽니다. 잘 봐주세요는 다 당연한 거예요. 대통령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관, 모든 회사, 모든 사람들이 잘 써달라고 아부 비슷한 걸 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박근혜를 그렇게 쪽쪽 빨아대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내가 굉장히 대접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또 자기 존엄감이 박근혜 때는 노트북 하나 뭐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해도 아무런 찍소리도 못하던 것들이 어느 날 대통령이 바뀌어서 잘해주기 시작하니까 아 그렇지 나는 기자는 이 정도 대접 받아야지 하고 착각을 하고 찾아빠져 있는 거예요. 홍보의 목적이기 때문에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주요한 인물이 움직일 때 지들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보호해줄 필요가 사실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적자생존 예를 들면 왜 파파라치들 정식 언론이 아니지만 외국의 유명한 스타들이 이런 사람들 파파라치 하는 거 보셨어요? 목숨 내놓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회사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자기 회사 이득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가 나가면 그쪽 클릭수 줄어들고 잘 안 보죠. 그래서라도 좀 아부라도 좀 해라 이 새끼들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자라는 거에 대한 신뢰가 깨진 지는 한 10년 이상 됐어요. 기자들이 지역 한번 내려가 보실래요? 기자들이 뭐 하고 있는지? 특정 한 1급 공무원쯤 되는 사람들 많아. 지역에서. 그 위치가. 1급 공무원 들어본 적이 없는 표현이어서 참 낯서네요. 1급 공무원.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갑질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특히 이 민주정부 하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갑질을 하죠. 이게 뭐 이 사람들의 오랜 그 관행처럼 굳어져 버려서 심지어는 그 현장에 맞는데 거기서 경호원들한테 맡고 있는데 청와대 경호원들이 말리지도 않더라라는 자기들 경호도 안 해줬다는 이런 푸념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자들이. 대통령 경호해야 될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말려주고 있습니까? 아,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야. 생각해봐요. 경호원들은요,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로봇 같은 거예요. 그럼요. 너는 대통령 몇 미터 다 정해진 사람들이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돌발 상황에서 경호처장 이런 사람들이 야 막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 가고 있는데 말도 안 되죠. 미친 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지 단편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번에 정말 온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기자들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역시 기레기다. 그러니까 기자들 중에 뭐 진실보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따져봐서 하는 말이 아니고
기자 또는 언론사라고 하는 집단들이 어느 순간에 갑질하려고 하는 모양이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호되게 혼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기자들도 좀 패러다임 바꿔야 됩니다. 기자라는 냅시고 목에 힘주고 좋은 옷 입고 어디 좋은 출입처나 들락거리고 거기에 접대하는 사람들이 술이나 쳐 드시고 이게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진심으로 돈을 얼마를 받건 있는 그대로 말해야겠다. 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마 5년 내내 기자들 기레기들과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SNS나 팟캐스트도 지금 기자들만큼 나름대로 이 스피커를 지녔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이를테면은 서울 수도권에서 하는 뭐 채널의 라디오 방송 우리 팟캐스트보다 10분의 1도 덜 들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청와대 취재진이라고 따라갑니다. 지방에 있는 뭐 TV 방송 우리 팟캐스트보다 훨씬 덜 볼 거예요. 그 사람들도 취재진이라고 도청 같은데 들락거립니다. 가성비 떨어지고 가성비 소리 안 듣게 하려면 정말 기자들이 진짜로 진실 보도하는구나. 뭔가 목에 힘주고 갑질 안 하는구나를 직접 보여줄 때만이 그런 소리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 달 제작비가요. 이것저것 해서 1,000만 원 조금 넘어요. 한 달 제작비가. 방송 60개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싸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 넘는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월 수입이겠죠. 월급이 아니라. 성균관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서울대, 고대, 연대 하지만 대학 평가할 때는 늘상 1위를 한 학교이기도 하죠. 삼성의 힘? 근데 이 성균관대가 지금 이쪽에 노이즈 마케팅 하는 것 같은 느낌? 황교안을 자랑스러운 성균 인상을 선정했대요. 총동창회가. 사실 총동창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사로 말하면은 어용노조. 그리고 거기 이제 민주동문회라고 있어요 또. 그런 어용의 단체에 반대라기보다는 좀 우리는 진짜로 어떤 학교의 민주화라든지 이런 거를 하겠다고 민주동문회 이런 데서 지금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대가 황교안에게 상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십니까? 뭐 나라에 기여하고 뭐 학교를 널리 알렸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성균관대 최초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대통령요? 대통령 권한대. 권한대행. 그것 때문에 성균관대를 나온 사람 중에 최초로 사실상의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주는 거예요. 쪽팔리는 줄 알아야지. 학교 이름을 더 깎아먹는 짓 아닌가? 아니 탄핵당해서 탄핵당한 그 쫄병으로 있으면서 어쩌다가 이거 어공이라고 그러죠. 어쩌다가 대행됐는데 그 탄핵당한 괴수의 쫄병이었잖아요. 그 시상을 하게 된 배경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쓰여 있어요. 전 국무총리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총동창회나 총동문회 같은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이 기존의 70년대, 60년대부터 잡아오던 기득권 세력들이 갖고 있는 곳이에요.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하기 위한 곳이고 그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거의 대부분 예전에는 새누리당, 예전에 뭐 민정당 이거 지지하던 사람들이에요. 좀 씁쓸하네요. 이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고 나서 이틀 후에 기억해요. 명패, 그 자개로 된 명패 길쭉한 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글자가 박힌 자개로 된 명패를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배포를 했었잖아요. 그때 느꼈던 부끄러움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정말 아무리 그런 기득권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리 판단을 그렇게 못해요. 이게 창피한 거지. 이게 그렇죠. 자랑스러운 겁니까? 그 똑같은 원리로 서강대가 박근혜한테 자랑스러운 서강인상 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맞아. 우리 성균관대 설립자가 김창숙 선생이라고 항일운동 하셨고요. 네. 반독지투쟁도 하신 분이세요. 거기에 결이 맞습니까? 이 학교의 설립 취지가 성균관대가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라고 홍보해요. 아, 성균관. 조선시대 초부터 만들어진 학교라고 홍보를 해요. 사실 그건 좀 말이 안 나는 얘기고 이름만 같이 쓰면 다 뭐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개념 없이 이 사람이 불법성이 나오면 당장 수사받아야 될 범죄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황교안 대행 시절에 덮어버리고 은폐해버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 지금 당장 이명박에는 뭐 이렇게 코앞에 걸려있어서 그렇지 황교안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걸 자랑스러운 성균 인상이라고 주는 게 자체가 말이 됩니까? 여기와 더불어서 비슷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백남기 님이 중앙대학교를 나오셨는데 졸업은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백남기 동문 명예학사학위 수여식이 열렸었거든요. 명예 졸업장이 이제라도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그때 당시에 못 받았었냐면은 75년에 교내 유신철폐 시위를 주도하다가 2차례 제적을 당했고 80년에 복학을 해서 총학생회 부회장을 맡았는데 그때도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다가 징역 2년 받고 퇴학 처분 받아서 졸업을 못 했었거든요. 제적을 2차례 당했다고요? 네. 오, 저는 자퇴를 2번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명예 졸업장 안 주겠죠? 역시 개망남이다. 그런데 그 물리적인 동선이 저희 아버지하고 되게 비슷하신 분이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나중에 보성 성당을 같이 다니기까지.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빠는 백남기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를 대신해서, 아빠가 하지 못한 거를 대신해서. 왜냐면 제가 트위터에서 그 나물님의 그 백남기 씨의 장녀죠. 백도라지님의 그 트위터를 봤을 때 이 졸업식이 이루어지기까지 중대의 민주동호회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셨다는 거예요. 사고 직후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받게 됐었는데 졸업장이 한 개만 받은 게 아니라 2개를 받거든요. 명예 졸업장, 공로패, 그리고 교수협의회에서 준 졸업장이 따로 나와요. 그게 왜 그랬었냐면 교수협의회에서는 재벌 갑질하는 이들이 주는 졸업장은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따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장이 2개가 나오고 졸업장을 주게 된 이유도 따로 패로 만들어서 주셨더라고요. 중대는 두산이죠? 사람이 먼저다? 언제부터 재벌들이 다 대학을 소유하게 됐지, 사실상? 그러면 이명박이 세팅해놓고 박근혜가 이럴 제대로 막아먹은 그런 거잖아요. 자, 어쨌건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자랑스러운 성균이상을 시상하는 목적 말 하나씩 뜯어보면요, 사회 전체로 명망이 있거나, 명망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잖아요. 명망. 그 다음에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동문, 모교의 명예를 드높였다고 인정되는 동문을 포상함으로써 개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모든 성균인의 표상으로 삼고자 함.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게 다수 국민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고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황교안도 일조를 했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쌩 까고 국가를 한 6개월 이렇게 뭐랄까 좀 안정적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박근혜 증거인멸을 도와준 사실상의 공범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 방중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리얼미터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 굴욕애교였다, 이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국익에 도움이 된다가 55.8%고요. 굴욕애교였다가 33.7%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2.2% 하락했습니다. 똑같은 조사를 홍준표를 두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홍준표가 이 아베한테 했던 그 행동들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숫자가 당연히 국익에 도움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55.8이면은 이것도 압도적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굴욕애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은. 근데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가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탄핵의 힘은 사실은 국민들이지만 뒷면에는 언론의 힘이었어요. 물밀듯이 조중동마저도 박근혜의 치부를 드러냈잖아요. 바로 이 사건이에요. 중국 기자가 폭행을 당한다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언론들은 자기들이 세팅하기 나름이잖아. 홀대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건 찾아보면 다 있는 거야. 네. 이명박을 없고 박근혜 없겠냐고요. 근데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도 자체는 전반적으로 모든 언론들이 홀대의 이야기를 계속 꺼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안 빠졌네 하는 것도 사실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가랑비에 어쩌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론들이 점점 이렇게 까대기로 가면 지지율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빠집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하는 걸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해 계실 때는 제가 20대였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언론들이 그렇게 노무현을 욕하고 하는 게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해서 욕한다고 저도 덩달아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언론에 대한 민감도가 생긴 상태에서 쳐다보니까 좀 심각한 정도가 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구력 외교 33.7%라는 이 죄목을 보는 순간 제일 답답한 느낌이 그거였죠. 언론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어떤 한 개인이나 그 단체에 딱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개념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싸지르는 이 말 자체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속에서 나왔던 이 직접적인 말은 그거였죠. 그러면 그러면 그 시진핑이 업고 다녀? 시진핑이 그러면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업고 어화동동하면은 그러면은 뭐 대접받는 거고, 공항에 안 나와서 직접 그 찾아가면은 구력 외교고.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 왔을 때도 공항까지 안 나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중국은 중국대로의 방식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방식이 있는 거고 그 차이를 확인하는 거지, 우리 기준에서 이렇게 섭섭하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구력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그 설문조사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한국당 그 지지율이 보통 19%에서 2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거는 푸나님 말씀대로 언론이 그렇게 프레임 짠 게 지금 먹혔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먹혔기 예. 때문에 예. 이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먹히는 거를 자주 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 경우에 있어가지고 진짜 언론이라면 홀대를 말하기 전에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해야 돼. 홀대가 사실이라면. 그래서 지금 나오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인민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했던 이유.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한 이유를 설명해줘야, 이 설명이 없으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혼밥 먹었네 뭐하네 계속해서 홀대에 초점을 맞추니까 기자 폭행 사건마저도 그렇게 보이는 구조를 만들어 대니까 울컥한 사람들이 또 그들의 프레임에 먹힌다고 보면, 이 상황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는 굳이 내가 갖고 올 필요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도 국익에 도움 된다고 하는 분들이 55.8이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은 언론에 안 흔들리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홀대론이 먹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근데 이게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컨벤션 효과는 저는 사라졌다고 봐요. 뭐 1년 정도는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라진 상황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흔들어대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가 막 말도 안 되는 외교에다가 국정농단 해가지고 나라를 좀 개판 쳐놓은 게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나라가 완전히 말도 안 되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긴 해요.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국가 이미지라는 게 손상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제자리로 되돌리는 데까지 시간 동안 언론들이 좀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까대기, 조금만 보이면 비판, 이런 논조로 가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아니, 혼밥이라는 거는 박근혜가 영국 가서 전복죽 처먹으려고요. 전복을 공수해온 살려서. 그게 혼밥 아니에요. 숙소에서, 예. 네. 그게 혼밥이지. 어떻게 중국 인민들과 스킨십을 하느라 가서 밥 먹은 거를 중국 정치인이 단지 빠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혼밥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요. 정말 저는 이 여론조사를 보고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기레기님들 여러분들의 그 살신을 하는,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몸빵 정신과 패거리 정신으로 무장한 그 아주 집단 히스테리성 기사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율 3% 하락,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 15% 정도의 방중성과 부정 여론을 만들어내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씨발. 오, 사이다. 언론 자체가 갖는 해악이 있어, 해악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다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요, 아까 그 혼밥 이야기 했잖아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며. 그래, 민주주의잖아요. 그 나라 국민들과 밥 먹는 건 더 권하고 싶어요. 외교에 있어가지고 시진핑 만나서 뭔가 합의한 내용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음식 시켜서 먹고 난 남은 건 싸가더라. 빵처럼 생긴, 약간 튀김 비슷하게 생긴 거하고 두유 비슷한 거 이렇게 찍어 먹는데. 그거 먹어보고 싶어. 진짜 먹어보고 싶죠. 근데 문제는 그쪽 문화가 맛있으면 싸가는 거래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들이 봤을 때는 시진핑 같은 사람은 흉내를 못 내는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바마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런 비슷한 걸 한 적 있죠. 국수집에 가가지고. 그럼 굉장히 호감이 생기잖아요. 시진핑 만나는 거나 상징적으로 어떤 인민의 집에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네. 그 의미를 분석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혼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느낌상 중국 관료들이 왕따 시켜가지고 시간이 남아서 갔다, 이런 그 뉘앙스를 품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뉘앙스를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국 정부까지 싸잡아서 완전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요인이 한 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중국에 갔는데
그냥 중국 정부하고 아무 협의 없이 그냥 가고 싶어서 아침은 여기서 안 먹고 나가서 먹을래 하고 갑자기 간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가기 훨씬 전부터 예. 스케줄이 정해져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 동선 자체가 모든 게 계획된 상태에서 중국 경호처하고도 다 협의가 됐으니까 갈 수 있었던 거지. 대통령이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서 한국 밖이라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요, 우리가 좀 나이브했던 게 있어요. 북핵 문제가 기본적으로 생긴 데는 뭐가 있냐면, 이명박 박근혜가 민주정부 때 14, 6.15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니들 못 믿겠다가 지금 북한의 기본적인 자세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브했다는 건 뭐냐면 시진핑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다른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같은 데 가서 만나니까 이게 다 풀렸을 거라고 생각한 게 오산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진핑은 독재자 같지만 현 상태에서는 국민들 눈치를 봐야 되는 이쪽이 지도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선 그게 고도의 전략이든 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 중국인을 만나는 장면은 무조건 필요한 장면이에요. 시진핑만 만나도 풀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민중의 마음을 어루고 달래는 부분이 필요한 장면인데 그 생각은 전혀 못한 상태에서 홀대 오 혼자 밥 먹고 이런 마인드로 기자는요 제대로 된 기자를 하려면 굉장히 전문직이지만 그냥 기자하는 건 쉽다고. 자금만 좀 주어지면 그걸 뭘 못해 가서 분석도 그런 분석을 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그런 서민과 직접 스킨십을 하는 이런 이미지 메이킹 작업이에요. 사실은 대통령이 하는 이런 이미지 메이킹 작업을 하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중국 언론에 실리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렇죠. 중국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서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와서 서민식당에서 우리가 먹는 요우타오 먹고 더우장 먹고 이래? 싸갔대? 야 대단한데? 그리고 그 집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관심이 확 쏠려요. 언론이 이걸 다 다루거든요. 우리가 외국 정상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떡볶이 먹으면 다 다루지.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여론이 쭉 퍼져서 호감도가 상승을 하면 정치인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메이킹 작업인데 아니 우리 기레기님들은 류여회를 왜 홍준표가 잘랐는지 아주 분석 작업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을 하면 기사를 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왜 거기 갔을까는 왜 분석을 안 하느냐는 거지. 정말 이게 정말 기레기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논란 자체가 우리도 경험이에요, 경험. 학습 효과가 있어야 돼요. 다음에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잘못하고 있는 걸 저는 찬양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잘못하고 있는 지점이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감하고 문재인 대통령 보호하고 싶은 거죠. 정말 잘못된 걸 하고 있다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홀대를 이야기하려면 박근혜가 개판 쳐놓은 내교부터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임종석 실장이 저번에 특사 갔었잖아요. 2박 4일로. 네.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좀 했었고 청와대에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확대 해석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뭐 명정님은 또 확대 해석을 하셨죠. 쉬러 간다고. 근데 자유한국당 쪽에 김성태도 그렇고요. 홍준표도 그렇고 어떤 걸 꽂아놓고 있냐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UAE가 원전에 관련해갖고 한국 걸 안 받겠다고 하니 가서 달래고 왔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청와대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해달라고 정정보도 요청을 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데 왜 장금희가 했던 말 있잖아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했는데 왜 홍시 맛이 나냐고 물으시면 네. 어찌 홍시라 생각하느냐? 저는 제 입에서 고기를 씹을 때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었는데. 탁월한 미각은 따로 있었구나. 그렇지. 홍시가 들어있어 홍시 맛이 난 거 생각으로 알아내라 한 내가 어리석었다. 근데 제가 방송 오기 전에 TV조선을 봤는데 거기서 되게 어떤 식으로 까냐면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이거 하러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임종석 실장이. 네. 그러면서 사진에 UAE 원자력 공사 이사회 의장 있죠. 칼둔. 이름 멋있다. 네. 이 사람이 임종석 실장과 앉아있는 가장 가깝게 앉아있는 사람은 왕세제고요. 그 반대편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다 똑같은 옷에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이 사람이 칼둔이라는 사람이다. 마치 청와대에서 왕세제까지만
이렇게 사진을 잡고 원래는 칼둔까지 있었는데 이걸 숨겼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동석 실장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을 하러 간 게 맞는데 숨기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나네요. 그 장제원 의원이 그 공개한 사진 있잖아요. 홍준표 대표하고 아베하고 이렇게 그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그 뒤에는 똑같은 홍준표가 앉았던 소파랑 똑같은 의자에 쭉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네, 그러니까 네. 아베보다 홍준표의 의자가 한 칸 네. 낮았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색깔도 다르고, 그러니까 ETC, 예. 잡것 이렇게. 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나 이런 김성태 이런 사람들 계속 또 확대시키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둘 중에 하나는 오보잖아. 그러니까 원전이 오보이거나 MB 관련한 이야기가 오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명백하게 오보이거나.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둘 중에 하나는 오보인 거예요. 두 개가 만약에 그런 설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진짜 욕하고 싶을 것 같아. 내가 담당자라면. 사실 아니라고 개씨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물론 나는 그때도 명정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 속마음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아까 홀대론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예요. MB에 관련한 뭔가를 캐러 갔다고 하면 참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원전을 또 보호해야 되는 적폐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봐봐. 니들이 원전 정책 잘못해가지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까지 가서 사과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기는 거 아니야? 까고 싶으니까 이제 이 MB 관련한 설은 싹 들어가고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니까 설은 싹 들어가고 아랍에미레이트 국교 단절을 이야기하니까 부랴부랴 헐레벌떡 갔다 이런 식으로 나쁜 프레임을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약간 옆길로 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하고 그 원전 계약을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MB가 원전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건설비와 운영비를 우리가 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조건이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조건이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안 하겠다고 하니까는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는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조건을 철회했단 말이죠. 그럼 계속 진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처음에 이명박이 무리하게 건설비부터 운영비까지 다 대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그 중동 방문하고 와서 문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휴가를 다 써라. 그래서 임종석 실장 남은 휴가 일수 3.5일을 19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휴가가 아니었으면 명백히 합니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오버였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오자마자 3.5일치의 휴가를 썼는데 이 자유한국당 이것들은 그 휴가도 못 쓰게 하려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을 해서 19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휴가 중에 나오라고. 잔인한 새끼들. 에이, 잔인한 새끼들. 안철수가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그쪽 왕실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비리가 있었단 말을 흘려서 상대 정부가 격렬히 항의한다는 건 이미 외교가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수습하러 보냈으면 국민에게 상황 보고를 해야지 쉬쉬한다고 넘어갈 일인가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참 답답합니다. 문건을 까든지 증거가 있으면 욕 나오네 오늘 진짜 여러 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정직한 것도 저는 흠이라고 봅니다. 기레기를 디할 때는 약간 꼼수도 있어야 돼요. 숨길 건 숨겨야 된다고. 이걸 숨긴다고 해서 무슨 도덕성이 문제가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정부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조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상황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꺼내면 문재인 정부에게 해로울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 이야기 같아요. 니들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관점이 있잖아요. 다시 아니라고 정정 보도해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진짜 억울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꼼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악랄했으면 좋겠어요.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듯이 아랍에미리트가 단교까지 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하고 단교해서 뭐 이룰 거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기왕이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은데 걔네들이 그까지 그 원전 하나 갖고 특혜 받았던 거 특혜 취소할게 그랬다고 단교 그러면 우리도 단교 그러면 되지 뭐. 근데 이게 이제 외교적인 문제라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다 알고 저기에 뭔가 있어도 얘기 못하고 뭔가 없어도 얘기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저지르는 거예요. 막 질러버리는 거야. 이명박이하고 그쪽 관계자하고 그런 식의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왕세제를 만나는 모습입니다. 가장 왼쪽에 앉은 남성은 칼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입니다. 일부 언론은 임 실장이 칼둔 의장과 원전 문제를 논의한 증거라는 취지로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 바라카 원전 건설과 운영을 잇따라 맡겼는데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자 한국에 항의 방문을 하려 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직접 갔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임 실장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내일 단독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을 가하려다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 진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당은 수준 낮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카더라 수준의 의혹을 매개로 운영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결국 정치 공세를 위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반박했습니다. 칼둔은 아부다비 행정청장이기도 해 그 자격으로 배석한 것일 뿐 원전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내일 국회에 아무도 나오지 않을 예정이지만 야당은 답 없는 의혹 제기라도 이어갈 방침입니다.